어린 시절 지하 창고의 냄새가 평생을 따라온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가족의 체면 아래 숨겨진 오래된 전통이 사실은 세대를 이어온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손녀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상처를 함께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토했어?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집의 공기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목까지 차오른 비린내를 억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71, 이름은 정미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은 10살 무렵 완주 시골집 부엌에 앉아있던 꼬마 미자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한가운데 놓인 작은 유리컵.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다던 가문 보약이라는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에 대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고 삼키는 순간 뜨겁고 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약은 삼켜야 크는 기운이 생기는 거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제 혀에 남은 건 건강의 맛이 아니라 공포의 맛이었습니다. 그날도 결국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컵이 식탁 위로 기울어졌고 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즉시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지하방으로 들어가 있어. 반성할 때까지 나오지 마.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문간에 서 있던 아버지 발자국 소리는 신처럼 절대적이었지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면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축축한 흙냄새, 곰팡이 냄새,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 냄새는 50년이 넘게 제 기억 속에서 썩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전주로 나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25년 넘게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 시절엔 다 그랬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긴 기억은 그렇게 스스로 덮어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조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예전에 고모도 할아버지 보약 매일 먹었다면서요?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밤마다 먹였다고. 그 한마디에 오래전 지하방 문이 다시 쾅 하고 열렸습니다. 냄새, 어둠, 그리고 잠기던 문소리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나는 벌써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안의 보약은 아직도 누군가의 입에서 농담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약이 정말 보약이었을까? 왜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아침이면 기억이 끊어졌을까? 왜 하필 나에게만 그렇게 집요하게 먹였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도대체 우리 집안 남자들은 그 전통이라는 말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조카의 말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모, 이번 설에 아버지가 손주들한테도 그 보약 먹여본다던데요? 전화를 끊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침 장사를 막 끝내고 가게를 닫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잠시 후 동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이번 설에는 꼭 내려와. 아버지가 요즘 자꾸 집안 전통이 어떻고 피가 약하다느니 손주들 약 얘기를 하셔. 손주들, 전화기 너머로 어린 여자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누나가 한번 말려봐. 난 말을 못하겠어. 전화를 끊고 진열장 유리 너머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하방으로 내려가던 10살짜리 아이와 지금의 할머니가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설 전날 완주 집에 도착하니 마당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이 전을 부치고 아이들은 안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이 먼저 달려 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괜찮다. 그냥 오랜만이라 그런가 보다. 거실로 들어서자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장식장이었습니다. 그 위에 아주 익숙한 갈색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적힌 라벨. 보혈강장탕? 제가 어린 시절 악몽처럼 바라보던 그 병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부엌에서 동생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거, 아직도 있는 거야?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병을 가리키자 동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장식이지 뭐. 근데 요즘 아버지가 자꾸 꺼내놓고 우리 집 전통 어쩌고 하셔서. 전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상이 거의 차려졌을 때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다 모였냐? 손주들 어디 있냐? 아버지는 인사도 대충 끝내고 곧바로 장식장 앞으로 갔습니다. 갈색 유리병을 꺼내 작은 잔에 따라 붓는 손짓.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연이다. 야, 미자야야. 오랜만에 듣는 어투였지만 이번에는 이어지는 말이 달랐습니다. 영민이 불러와 봐라. 남자애면 기운 좀 올려놔야지. 우리 집안 피가 약해서 안 된다. 제 아들 이름이 나오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마시던 그 액체가 이번에는 아들의 입으로 향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요.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가 안 돼? 아버지가 찌푸린 이마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애한테 먹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거 저한테 먹이던 그 약이잖아요. 동생이 달려들 듯 말렸습니다. 누나, 애들 앞에서 왜 그래? 일단 진정 좀 하고. 내가 왜 진정을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10살 때 그거 토했다고 지하방에 몇 시간씩 가뒀던 거 아무도 몰랐지? 버릇 고쳐야 한다고 칠흑 같은 데 가둬놓고. 막내 올케가 난감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엔 그냥 건강보조제처럼 조금씩 드시는 건데요. 손주들한테도. 건강보조제요? 제가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습니다. 건강보조제를 왜 밤마다 몰래 줍니까? 왜 마시고 나면 정신이 흐리고 다음날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조카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다 들려요. 저는 아이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도 컵에 뭐 타서 준 적 있니? 네. 키 크는 약이라고 딱 한 번 마셨는데 그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다음부터는 먹지 말라고. 올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한 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통이 아니라 병이라는 거. 아버지는 지팡이를 세게 움켜쥐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안에 잠깐 겁먹은 아이 같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먹으랬지, 언제? 아버지의 중얼거림은 지금 이 거실이 아니라 오래전 다른 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아버지 치매 기운 좀 있어. 옛날이랑 지금이랑 자꾸 섞어서 얘기하셔. 치매면 다 용서됩니까? 제 말에 동생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 누나, 그 시절엔 다 힘들었어. 왜 이제 와서 다 아버지 탓만 해? 그 시절에도 멈출 수 있었던 어른은 분명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설거지하던 둘째 올케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시아버님이 큰애한테도 비슷한 거 타서 주시는 거 봤어요. 근데 집안 어른이 하는 일이겠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말 한마디 없는 거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건 약을 끓이던 한 사람뿐일까? 아니면 보고도 외면하던 우리 모두일까? 설 이튿날 아침, 동생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막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대. 새벽에 토하고 실신해서 완주 연합병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는 올케가 울며 앉아 있었고 침대 위에서는 초등학생 막내 조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는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계열 약물이 고농도로 나왔습니다. 동생이 당황해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 애는 그런 약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집에 그런 약도 없고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말로는 어젯밤 할아버지가 키 크는 약이라며 컵에 따라준 걸 마셨다고 합니다. 올케가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또였어. 또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키 크는 약. 너무도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약물은 안 섞여 있었습니까? 술 같은 거요. 혈액 내 알코올 수치도 꽤 높습니다. 어른 기준 수면제 용량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이거 먹어야 피가 산다. 안 먹으면 병신 된다. 이번에는 그 말이 손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우리는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숨조차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애한테 뭐 주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셋째 올케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밤늦게 시아버님이 애를 부엌 쪽으로 데리고 가시는 건 봤어요. 근데 저도 애 자는 줄 알고. 동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어? 애가 착각했겠지. 감기약이라도. 동생아,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이제 그럴 리가 있냐는 말 좀 그만하자. 평생 그 말하면서 버틴 거 우리 아니야? 그때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서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는 설명해야 한다는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녀한테 약 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둘러보더니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허해서 한 번 먹인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난리냐? 옛날엔 다 그랬어. 그 말은 저에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이걸 보통 일이라고 여기는구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론 어른 용량 수면제가 들어갔다네요. 그게 아버지 말하는 포신이에요?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말 좀 곱게.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셨겠냐고. 일부러라는 말, 참 편한 말이지. 제가 냉소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몰라서 그랬다 한마디면 다 끝났지만 이의 세대는 아닙니다. 병원 기록 남고 검사 결과 남고 경찰도 움직여요. 의사가 다시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아동학대 의심 소견입니다. 병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끼리만 남자 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제가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별것도 아니요. 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 좀 진하게 먹일 수도 있지. 옛날엔 다 그랬어. 그런 걸 가지고 경찰이니 뭐니? 그 말에 제 입에서 처음으로
할아버지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옛날에도 할아버지는 더 진하게 먹였습니까? 아버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나도 다 들었어요. 지하방에서 아버지 울던 소리. 그래도 아버지는 결국 약 먹이는 사람이 되었네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턱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 난 그 짓은 안 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지 디라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아버지는 시선을 피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할애비는 약만 먹인 게 아니다. 약 먹이고 애들을 건드렸어. 올케들이 숨을 들이마시며 짧게 비명을 삼켰고 동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버지는 제 눈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넌 지하방에만 보냈다. 문만 잠갔다. 거기까지만 했다. 그 말은 변명인지 고백인지 스스로를 위한 위로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진짜 괴물은 윗세대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버지는 피해자이자 또 다른 가해자였다는 것. 잠시 후 제 안에서 또 다른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어느 설날 밤 할아버지가 이상한 약 줬다고 말하던 모습.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조금만 참아. 그날 밤 아이가 설사로 뒤척였지만 저는 기운 차리라고 먹은 약이라 그래. 하며 넘겨버렸습니다. 그 작은 의심을 제가 스스로 눌러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기는 약을 끓인 한 사람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눈 감은 우리 모두일까? 이번에는 그 질문이 제 자신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됐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따지는 것도 지쳤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거. 동생이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누나 말대로면 우리 집 남자들은 다 괴물이야? 할애비, 아버지, 나 그리고 내 아들까지?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괴물은 자기 잘못을 알고도 안 멈추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 알았어. 이 약이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는 내 선택이야. 그때 둘째 올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전 어머니 편 설게요. 저도 알면서 눈 감은 적 많아요. 이제는 애들 앞에서까지는 못 그러겠어요. 경찰이든 보호기관이든 가야 한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막내 올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멍한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니들이 날 신고하겠다는 거냐? 신고가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멈추면 다음 설에도 또 같은 일이 나요. 그땐 정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 이야기를 더 이상 집안일로 남겨두지 않겠다. 설날 응급실 소동이 있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손주의 혈액 검사, 할아버지 수척, 그리고 저와 동생, 며느리들의 진술이 모이자 집안 어른의 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손주들에 대한 접근 금지와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치매와 오래된 트라우마, 충동 조절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도록 했지요. 이제 아버지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손주들 입에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냐? 아버지는 한동안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어릴 적 지하방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완주 옛집 마당 한쪽 할아버지가 약을 끓이던 작은 방은 결국 헐렸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애들 크면 말해줄 거야. 여기 예전에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 못 일어나게 우리가 바꿔놨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바꾸는 것, 그게 진짜 권선징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 손주는 지금 축구를 뛰어다니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면제 후유증은 다행히 남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나 이제 아무 약도 안 먹을래. 몸 좋다는 건 다 싫어. 아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상하다 싶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싫다고 말해도 돼. 그 말은 너무 늦게야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된 어린 날에 저에게 해주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전주 반찬가게 한쪽 벽에는 지역 여성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혼자 겪지 마세요. 가정폭력 학대 상담 0-0. 어느 날 흰머리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김치를 포장하다 말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번호 정말 전화해도 되나? 그럼요. 나이가 몇이든 맞으면 맞는 거고 아프면 아픈 겁니다. 그분은 한참 제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좀 지켜야겠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끊어낸 건 약 한 병짜리 전통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침묵의 문화였다는 것을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 어색합니다.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가끔 마주 앉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밥을 먹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그 말만 반복합니다. 저도 아직 대답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손주들 앞에서라도 끊어지게 된 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도 평생 원망만 안고 살기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저는 중간쯤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만큼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요즘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새벽에 시장에 다녀와 반찬을 만들고 점심 무렵이면 어르신 단골들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도 하나 들려줘. 그럴 때마다 저는 쑥스럽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숨기며 살았던 이야기를 이제는 떳떳하게 꺼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영상통화 화면 속 손주가 말합니다. 외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배웠어. 그 한마디가 지하방에 갇혀있던 제 어린 날을 조금씩 꺼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괜찮다, 다 그런 거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리고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처음 입을 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늦게야 그 말을 꺼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 집의 잘못된 전통은 끊어졌고 손주들은 조금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쓰라리셨습니까?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일들, 집안 망신이라는 말 앞에서 삼켰던 말들이 혹시 떠오르시진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을 어디까지 품으시고 어디서부터는 단호히 끊으셨을까요? 조용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신다면 저 같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